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0개가 넘는 부처의 장관과 차관들을 교체했습니다. 특히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역도 금메달리스트죠. 장미란 교수를 임명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의 피의자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이 시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 호기롭게 수사했던 그인데 어쩌다가 이지영이 된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 영상으로 보는 만평 목요일입니다.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25 기념식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한바탕 소동과 난리가 있었죠. 한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다 찾으셨잖아요. 약간 간담이 서늘했습니까? 간담이 서늘할 탓이 없었는데요. 의자를 뒤지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근데요, 그 휴대폰 찾느라고요, 이게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까지 투입된 걸 가지고 이게 뒷말이 좀 정치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경찰 내에서도 이거 뭐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앵커님이 뭐가 파악하시고 다릅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경찰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는 게 순서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건데 그럼 제가 질문을 질문이 바꿔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누구에게나 예. 각자가 가진 핸드폰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휴대폰 실종 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강력반은 조폭 뭐 이런 걸 다루는데 강력반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출동 명령을 내린 당사자에게 물어볼 문제라고 보고요. 저한테 물어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을 했는데 답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걸 물어보죠, 제가. 혹시요, 휴대폰에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누가 훔쳐간 줄 아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예, 질문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소중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라도 예. 잃어버리면 찾게 돼 있습니다. 앵커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도난인 줄 알았는데 분실이었어요. 그럼 본인 책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라고요. 본인 피해. 주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휴대폰 잃어버리면 다 찾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요, 제가 일반 시민들도 찾게 돼 예. 있는 거죠.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면 혹시 강력반이 좀 나서줄까요? 해당 경찰이 잘 파악해주지 않겠습니까? 까마귀 소리가 저 새도 휴대폰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휴대폰 얘기는 그만하고요. 6.25 전쟁 기념식에서 만나 뵀던 90대 어르신 참선용사 옆에 계셔갔는데 그 어르신께서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를 한 장갑께서 받으셨는데 집무실에 액자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모셔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르신께서 영웅이 필요하다 예. 이러시면서 저희 간곡히 호소하셨는데요. 예. 영웅이 필요한 건 모르겠고 정말 잘 모시겠다 이런 감독의 표현으로 제가 잘 뒀습니다. 혹시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렇게 언론에서는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주장하실 수 있다. 인정하시는 제가 반박할 이유는 없죠. 뭔가 살짝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한 장관께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대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 가수 잘하시고요. 자, 오늘 개각을 단행했던 윤 대통령 좀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입니다. 네, 얼굴이 환한 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오늘요. 좋아요. 안 좋을 리가 있나? 특히요, 오늘 인선 중에 차관 인선, 그중에서도 장미란 교수를 발탁했다. 이게 지금 이른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장미란 선수 팬이셨습니까? 아니, 장미란이 뭡니까? 예. 우리 차관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장미란 차관님. 어? 예. 아니, 로즈란 모릅니까? 로즈란?
뭡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인품도 훌륭하고 오. 국위선양, 선행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로즈란. 그 무엇보다 그 저랑 유퀴즈 동문입니다. 그래요? 유퀴즈. 유퀴즈 유재석 씨가 동문? 나오는 거예요. 아, 질문이 뭐였죠? 그거? 뭐 질문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장미란 선수 운동이나 이게 경기하시는 거 자주 보셨잖아요. 아 용상. 예. 그리고 인상 있지 않습니까? 어? 용상은 용을 쓰고 인상을 인상 쓰다 이렇게 속된 말로 하시는데 그렇지. 그런 거, 그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개그인데 그거. 술자리에서 그런 개그하면 인기 좋지 않습니까? 다들 근데 우리 부하 직원들은 다 웃었어요. 요즘에 그런 개그하면 약간 몹쓸 개그라고들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가짜로 웃은 거야, 그러면? 오늘 인성 관련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장관급은 딱 2명만 하셨고요. 차관급은 13명을 교체했는데 혹시요 차관급 이사가 이렇게 많은 걸 두고 여러 가지 뭐 분석과 얘기는데 혹시 장관을 2명만 한 거는 장관 임명해놓고 인사청문회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 파악을 해두고 예. 필요한 차관들을 제가 임명을 한 겁니다. 어? 국정 파트너들이에요 다. 어? 그러면 장관은 국정 파트너로 더 임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그거는 지켜보자고요. 아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매섭게 하니까 장관을 꼽기가 더 까다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로즈란이 있으니까 예. 아주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뭐 로즈란 요즈란 얘기를 하시네요. 로즈란 알겠습니다. 자꾸 장미란 차관 까지 마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장미란 차관이 앵커님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참, 그거. 뭐 시물은 그럴 수 있겠죠. 예. 들어가지고 저기 밖에 옮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 윤 대통령 이제 들어가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대광시장 문시장입니다. 문 대통령님은 표정이 약간 굳으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최근에요. 문 전 대통령 향해서 간첩이라고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간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되묻는 거예요. 오.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예. 저 간첩입니까? 그럼 그분께 할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그만해야죠. 어떻게 그런 역사인식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어이구 내 책방 사정으로서 이런 말하는 거 좋지가 않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 그리고요. 문 전 대통령이 좀 논란됐던 게 이른바 책 소개하면서 추천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추천글마다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천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의 철학 예. 그리고 꼭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소개해 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하하. 근데 책만 소개하시지 거기에다가 글을 좀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글을 찍어야죠. 하하하. 책 소개만 찍을 것 같으면 재미없이 안 봐요. 그러면 이것저것 저희 철학도 담고 생각도 담고 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지서 같은 것들을 담아야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추천글 쓰신다는 얘기 같으네요. 그렇죠. 뭐 취임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임사요 갑자기요? 그렇죠. 저 뭐 취임할 것도 아니고 예. 추천서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하하. 정치권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 평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옷도 많이 젖고 여러모로 불편한 것 같아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신발 같은 것도 미리 챙겨 신을 수도 없고.
자, 오늘 있었던 차관 인선, 그중에서도 장미란 교수에 대한 차관 인선, 이 얘기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참 이 얘기 많이 하시더군요. 자, 우선요, 오늘 발표 브리핑이 대통령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외교부 제2차관 오영주 현 주 베트남 대사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현 주 태국 대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 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아, 장미란 선수? 장미란 지금 교수죠. 용인대 교수 계시는데 아, 차관으로 임명이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요. 장미란 교수의 과거 선수 시절부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정리해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역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런 신체 조건을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4회 연속 세계 선수권 우승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이 떨리고요.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금메달리스트, 금메달이 뭐 온갖 대회, 선수권 대회까지 포함해서 한 30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런 금메달리스트에다 역도의 전설로 지금은 남아있는 장미란 선수, 장미란 교수였는데요. 김종혁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인선, 장미란 선수에 좀 한정해 보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주변에 사람들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다들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한다.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하고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예. 그때는 아직 공식 발표하기도 전인데 박성준 대변인도 굉장히 잘된 인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미란 선수가 예. 제가 이제 고양시의 정치인인데 예. 그 고양시에 가면 장미란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 그곳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역도 전용 체육관이에요. 근데 장미란 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관. 그렇습니다. 장미란 선수를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고양시가.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원래 고향은 원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2004년부터 고양시에서 스카웃을 해서 지금 이제 역도 협회장을 하고 있는 최성룡 감독님. 예. 이분이 그때 고양시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미란 선수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한다 하면서 스카웃을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강현석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했던 거죠. 고양시 소속 선수가 되면서 활동을 한 거다. 그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보면 이제 은메달, 그다음에 2008년에 베이징에서 금메달. 예. 그 보면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했죠. 예. 올림픽에서 메달을 줄줄이 땄죠. 예.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 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런 선수인데 무엇보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체육인 장미란과 교수 장미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아, 다릅니까? 다르죠. 예를 들면 체육인일 때는 예. 사실은 장미란 선수가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됐어요. 예. 해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와서 그때부터 어디 방송에 나오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야, 이 선수가 정말 내공이 깊구나. 그게 무슨 체육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예.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내공도 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됐잖아요. 예. 차관이 됐는데 39살이에요. 30대입니다. 네,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안 도와주면 사실 행정부처에서 따돌리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그 예. 밑에 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장미란 선수가 이 스포츠계의 발전을 예.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미란 차관님이군요, 이제. 예. 장미란 차관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뭐 고양시하고 뭐 인연까지 섞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다음 화면은요. 그동안 이 체육인 출신, 선수 출신 차관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2013년부터 가네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부 2차관, 박종길 전 사격 국가대표, 그다음에 최윤희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2019년 문정부 때 2차관, 그리고 장민환 선수 정부 때마다 2차관 자리에 선수 출신이 기용이 됐었어요. 임명이 된 거예요. 이번에 3번째 정도가 되는 건데요. 자, 윤경호 소장님, 체육인 출신 차관, 글쎄요. 아무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수 생활을 주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행정 쪽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선수라는 체육인으로서의 전문가라는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요. 문체부 2차관의 역할이 현재는 영역별로 관광, 체육 지원, 예. 그리고 정책 홍보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 홍보는 사실상 뭐 유야무야.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에 뭐 그 비슷한 파트에서 거의 지휘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관광과 체육인데 이 스포츠 선수 출신이 차관을 맡은 경우에 예. 체육이라는 게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유지하는 한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목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선수를 경험했던 장미란 신임 차관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수영 선수 최윤희 차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격 출신의 박종길 차관인데 예. 박종길 차관은 약간 결이 달라요. 박종길 차관은 경력을 보시면 알지만 예. 그 직전에 선수촌, 태릉 선수촌 촌장을 했어요. 아까 행정 쪽을 이미 좀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으로서 목소리가 전달되는 측면보다는 이미 예. 관리자로서의 경험. 근데 이제 세 분 다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운동선수를 하고 정부의 지원 중에 어느 대목이 정말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지 예. 이런 게 역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있죠. 이 전 정부, 그 전 정부 뭐 엘리트 스포츠라는 거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필요하고 국가끼리 대항전 하면 항상 우리 이기기를 응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국민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체육 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이미 통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예. 이런 게 앞으로 장미란 선수 출신 차관의 예. 할 일이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 문화예술계 인사가 직접 저렇게 본인의 그 영역에 장관으로 발탁되는 건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드골 정부에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유명한 앙드레 말로 작가. 예. 이분이 문화부라는 걸 프랑스도 그때 처음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예. 직접 본인이 장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본따서 뭐 다른 나라들도 사례들이 있고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이창동 영화감독 그다음에 국악인 김명건 선생 뭐 이런 분들이 했던 전례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아 장미란 선수 대단한데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님, 민주당이 오늘 사실은 장관, 차관 인사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전체적인 논평을 냈는데 논평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같이 다 자격이 없다. 근데요 그 논평에 장미란 선수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 일괄로 하나를 묶어서 다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거든요. 혹시 신경민 전 의원님 장미란 교수 인선도 그렇게 좀 평가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침묵을 함으로써 예.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장미란 선수 얘기를 안 한 게 칭찬이다 지금.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비인기 종목 아니에요. 정말로 인기 없는 종목에서 노력과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인기 종목의 선수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나오고 거기에다가 대단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예. 금메달을 놓쳤을 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아주 예. 본인의 입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예. 기도로 감사를 표시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인간이 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줘서 예. 장미란 선수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좀 잠깐이라도 얘기 좀 하시지 논평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대변인이었으면 아마 이 대목은 좀 칭찬해 주라. 아무리 상대당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지만 이 대목은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고 기대를 실어주고 희망을 실어주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는 것이 공당으로서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이 갑자기 내부를 향한 그렇게 좀 하지 이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장미란 선수를 기억하기는요. 국제 경기에서 이미 치열한 경쟁부터 1위가 확정됐어요. 역도 경기는 점수 경기니까 점수가 이미 확보되면 다른 선수하고 비교할 것 없이 1등이 확정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깨기 위해서 계속 도전했던 저 장면들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수로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진정한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차관님이 되시면서 드디어 정부 행정 쪽에도 뭔가 일할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장미란 선수 관련 얘기 좀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오늘 차관 인선 관련된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다뤄보겠는데요. 오늘 그 발표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조성경 현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비서관입니다.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김오진 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백원국 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입니다. 오늘 차관이 12명 그리고 차관급 1명에서 총 13명의 차관급 인선이 발표됐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을 전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공통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름 발표하고 자리에 가면서 무슨 비서관, 무슨 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과기부 1차관부터 쭉 해서 해수부 차관까지 뭐 이름이 있지만 뒤에 보면 무슨 비서관 5명이 들어갔어요. 오늘 차관이 12명 교체됐는데 그중에 5명이 대통령실 참모였습니다. 참모들은 이제 바로 차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죠. 오늘 비서관 출신이 너무 많은데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인데요. 비서관에서 차관으로 가는 거는 일반화된 코스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 듣지는 마세요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당이 민주당을 좀 달리 들은 것 같아요. 논평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하고 지금 야당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네요. 뭐 그 끝에 있습니다, 지금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비서관 출신이 좀 많아요. 장관급은 2명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인사처럼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에 임명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권력 분립을 지켜야 되는 그 기관끼리의 인사가 아니고 어차피 정책을 청와대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그 정책 집행은 각 장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안한 사람들 참모 중에 하나 가서 정책 집행에 관여한다는 것이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견제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부처 간의 특성상 이상한 건 없는 것이고 다만 정치권에서 의도했던 거는 예상했던 거는 이제 장관들 인사가 있고 나서 차관 인사가 있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통상 장관 인사가 오늘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장관 인사가 있지 않고 차관 인사가 있으니까 아마 저런 말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이 오늘 예정자들과 차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탈적인
카르텔, 이권 카르텔과는 싸워달라 이런 예.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얻어들은 정보들에 의하면 이 추측컨대 분명히 아마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 그러니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영속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사실상 줄을 서는 공무원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혜권과 규제권 이런 규제행정권 또는 급행정권을 토대로 해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정보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있었던 용산에 있었던 분들이 가서 그 복지부동의 공무원 문화를 좀 바꾸고 혼내줘라 그 뜻입니까? 좀 가서 잘못 만약에 있으면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주머니를 챙기거나 또는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지부동이나 또 이권 카르텔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혁파하거나 좀 추동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인사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뭐 의석구도 하에 시행령 법률 제정하기 어려우니까 시행령 정치를 하듯이 이거 똑같이 장관 바꾸기 어려우니까 아마 차관을 바꿔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국정을 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관들이 곧 바뀌기 전에 차관들이 가서 정책의 연속성상을 이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의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인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윤기호 소장님, 지금 방금 전에 야당의 논평도 들어봤는데 그거를 좀 압축을 해보면 장관보다 차관이 입김이 센 왕차관들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 시각 같아요 지금 야당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 비서관들의 자리가 무슨 국정과제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그다음에 관리비서관 이런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비서관들이 내려간 데가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해수부 이러잖아요. 뭐 국토부야 원희룡 장관이라는 뭐 자칭 타칭 실세가 있긴 하지만 환경부나 해수부는 정말 실세 차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군데 다 사실 현안이 있긴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뭐 이런 거 방류 이후에 그러네요. 뭐 환경부나 해수부가 가장 앞서 나서서 직접적 관련 부처네요. 뭔가 적극적인 설명, 해명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국민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또 논란이 되면 적극적으로 몸받쳐서라도 나서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 있죠. 뭐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차관으로 가는 거 일반적인 코스다. 물론 정통 공무원들 흔히 말하는 늘공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가서 1년여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서 눈도장을 찍었다고 표현하는 거 너무 속된지 모릅니다만 그러고 나면 전혀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어느 부처든지 간에 이렇게 내려간다. 이 얘기는요. 이건 공무원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아마 사인이 될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국정 철학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국정 철학에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설당이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사인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당 쪽이나 아니면 일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 중에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대통령으로서의 통치를 검찰총장 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장관들보다는 오히려 차관들을 본인이 직접 부리던 비서관 출신의 차관들을 각 부처에 보내서 직접 지휘를 하겠다. 이게 검찰총장이 그러잖아요. 각 지검의 지검장들이 일반 형사사건이나 삽스러운 사건들은 그냥 하지만 공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사건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은 대검에 있는 해당 참모들에게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받는 게 많죠. 그런데 그걸 각 지검장들을 통하는 게 아니라 지검에 있는 차장들과 직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 이런 거를 글쎄요. 이거 뭐 말도 안 된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결국 대통령이 정말 그런 비판에 조금이라도 틀에 맞춰서 거 봐라라고 얘기되는
꼬투리를 안 잡히도록 예. 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비서관 출신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죠. 5명이나 포함됐으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대통령실에서 담당했던 게 국정과제, 관리, 뭐 약간 국정기획, 약간 뭔가 범위가 넓은 분야들을 담당했던 비서관들이 특정 부처 이제 차관들로 갔다. 뭐 이런 점을 아주 야당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종혁 위원장께는요. 오늘 장관 인선이 2명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정부에서 빠졌거든요. 그 의원실무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같이 갔던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인선에는 빠졌어요. 글쎄요, 이게 나중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선이 얘기가 나온 것과 동시에 오늘 차관 인선 중에서 국토부 1차관, 2차관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 여기 원희룡, 박진, 추경호 저 세 분 다 예.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박민식 우리 보훈처 예, 보훈부 장관 이분들 결국은 다 총선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이게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네, 저는 그냥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원희룡 장관, 박진 장관, 추경호 장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경제 상황 지금 저희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과정이잖아요. 추경호 장관으로서도 이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고. 일하다 말고 지금 나올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지금 바꾸면은 사실은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게 또 예. 야당이 지금 여야 대결이 아주 예. 극한 상황인데 이 청문회 하느라고 아마 엉망진창되고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진 장관 같은 경우도 예. 박진 장관 지금 예를 들면 북핵 외교장관인데. 문제라든가 예. 북핵 문제라든가 한일, 한미 그리고 한중. 네, 한중. 그다음에 저 인도라든가 인도 태평양 예, 쪽으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박진 장관도 지금 미션 그러니까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임무를 맞춰야 돼요. 그 원희룡 장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예. 국토부 장관으로서 예를 들면 그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 개발을 예. 둘러싼 여러 가지 집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 논란이 있어서 저분들은 그 미션,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좀 잡아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예 총선 지날 때까지? 그거는 뭐 대통령의 결심이시겠지만, 예. 하지만 이제 아마 연말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전부 다 내년 총선 체제로 가면은 예. 그때는 아마 청문회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후임 온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그때는 나올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 발표된 권영세 장관은 상대적으로 할 일이 적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전원을 다 움직이는 것, 뭐 예. 뭔가 내부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난 빨리 나가고 싶다라든가 어떤 그 예.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하지만 저런 나머지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임무들이 끝나면 예. 결국은 뭐 내년 총선에 나오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신경민 전 의원께도 질문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야권의 시각은 어떠신지. 원희룡 장관이 오늘 없었어요. 뭐 다른 장관도 있지만 특히 원희룡 장관은 뭐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권영세 장관은 빠졌는데 원희룡 장관은 그대로 발표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할까요? 그 대신에 국토부는 1, 2차관이 다 교체된 상황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뭐 언제든지 빠져도 이제 좀 홀가분하게 예. 가볍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거고 일단은 지금 가가지고 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아 지금 나가봐야. 네, 원희룡 장관은 지금 지역구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제주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서울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옛날에 서울에서 지역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지역구를 다 다른 분들 다 계시고 지금 거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해집고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좀 어렵고요. 1, 2차관을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간 걸로 봐서는 예. 원희룡 장관은 뭐 언제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뭐 통일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할 일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용산에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용산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 와서 빨리 다지고 예. 또 여러 가지를 북돋우고 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권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용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인선에 대한 이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잖아요 기자들. 그 기자들 질문 중에 오늘 인선 발표한 걸 개각이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나왔는데 대통령실 반응은요 뭐 알아서 해석하세요 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각이라면 장관 자리가 많이 바뀌면 누가 봐도 개각인데 오늘 애매한 거거든요. 한 2자리 정도 바뀌고 차관 자리가 많으니까 개각 맞습니까 질문이 오늘 여러 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인선에 대한 얘기 좀 장미란 교수 그다음에 차관 얘기까지 나눠서 좀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자, 키워드가 무섭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면 이게 약간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있었던 자유총연맹 연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나온 발언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오히려 북한한테 뭔가를 봐주는 셈이 됐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정치권에서는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 대단히 단순히 치열하지 않아요. 굉장히 격렬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추진해 북한 핵무기 개발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은 우리 안보에 위해되는 행동 아니냐? 당시 그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놉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사실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물론 이게 성과 없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이 종전선언 논의 동안 사실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요. 미사일 개발을 더 고도화시킨 건 이거는 맞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퍼주기 논란이죠.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해도 퍼주기고 결국은 그게 핵무기 개발이다라고 보수 쪽에서 비판을 해왔고요. 북한하고 조금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증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하고 종전선언 문제를 이거 두 개를 같이 거론하기도 하고 하나만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두 가지를 같이 거론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는 이건 제재를 뭐 전면적으로 다 풀어달라고 문재인 정부가 한 적은 없고요. 인도적 차원의 제재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너무나 제재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아주 뭐 조그마한 장돌이 하나, 나사못 하나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해제해달라는 얘기는 했다. 그렇죠. 인도적인 차원의 것까지 이렇게 막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는 좀 약간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풀어달라고 읍소를 했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을 쓰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외교 전략으로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유엔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중들의 반응이 별로 시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전략이 시원치 않았다. 예. 이 외교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전 정부의 외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전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이건 뭐 거의 욕지거리에 가까운 비판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일단 팩트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 정권을 비난을 하면은 이건 현재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고요. 이건 뭐 거의 상스러운 쌍욕 수준의 욕을 한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김종혁 위원장께 신경민 전 의원의 어떤 평가였어요. 그리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저 장소가 자유총연맹 회원들 앞에서 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이 이제 전신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반공 집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좀 호응할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우리한테 공격한 거 아니냐, 그 반국가 세력이 우리를 얘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발끈하시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문재인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전직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로 뽑은 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 국가의 연속성이 있는데 무슨 그 전직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이제 본인은 한마디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그 미군 철수 그리고 뭐 종전선언을 앞세우면서 뭐 북한은 이제 핵에 대한 아무런 야욕이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명동 한복판에서 김정은 위인 맞이 행사 같은 것들이 열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무슨 교회에서 대학생들 참여하고 해서 김정은이 왜 위인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강연을 하시고 그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보훈부 장관인가 이분도 참석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이 북한의 어떤 정체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찬양을 하거나 북한의 야욕에 대해서 제대로 그 경각심을 갖지 못하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반국가 세력조차도 존재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냐. 약간 과잉 반응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치열한데요. 오늘 이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거친 비판 뭐 이런 걸 내놨거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담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 게 문재인 정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그걸 추진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있었던 하노이까지 다 이어지는 논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었다면 본인은 거기에서 이 범죄, 그것도 국가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 윤기찬 부위원장, 이거 민주당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도 그럼 반국가 세력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수단과 결과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은 게요. 저게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 전까지는 미국도 종전선언, 뭐 표현이 좀 다르지만 평화협정 체결, 뭐 촉구 결의 이런 것들은 냈죠. 하원에도 내고요. 그거는 이제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그 딜을 성공시키기가 수단적인 성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노딜로 끝나자마자 사실 그 흐지부지 됐고 급격히 악화됩니다. 냉각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1년도 9월에 유엔 가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지속적 신념화했던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적 상황이나 협상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같은 얘기를 계속했다. 그때 하노이 딜 이후에 사실 미국도 좀 화가 많이 났었고 북한 김정은도 화가 많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전하고 협상을 위해서 운전자론을 꺼내면서 노력했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그 말을 잘못 전달했다는 오해도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확실하다. 뭐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이런 말도 전했다는 또 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혹의 과학은 알겠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외교를 전담하는 대통령께서 의혹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판단이 틀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종전선언은 결과여야 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저런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갖고 올 파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미군 철수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유한사 해체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것은 북한 중국이 노리는 한 수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적인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지금까지도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아직까지도 종전선언이 유효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두 번째 윤영찬 의원이 한 얘기, 그러니까 아니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왜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윤기찬 변호사.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지 어떤 뭐 그 형법이나 기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지 저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게 있었다 이런 단정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외교적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실은 통칭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렇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있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뭔가 물타기나 나중에 그릇된 비유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약간 사태를 좀 다른 쪽으로 이끌려는 듯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이렇게 아마 되묻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 신분으로 있을 때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나요? 이제 이런 질문 왜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패널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황이 바뀐 건 맞죠. 맞는데 저는 신경민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 딱 하나에 압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파격적인데요. 이게 파격을 뛰어넘어서 파괴적이고 너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아마 전 대변인의 얘기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배 운운하는 논평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얘기를 일배 수준 운운하는 논평으로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하향 평준화를 위해서 가는 꼴이 돼버렸는데 종전선언은 다 아시겠지만 남한과 북한끼리만 서로 우리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선언하자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자체가 이미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슬쩍 들어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정작 넷인데 나중에 휴전협정의 서명에는 우리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지 하고 그다음에 중국, 당시 중공이죠. 이렇게 3자 간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사실은 가야 되는 거고 종전선언 다음은 평화협정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맞물려서 가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건 자기들 국가 인정이에요. 체제 인정이에요. 그러면 한미일 서방 국가들과의 북한 수교 이게 맞물려서 한꺼번에 가는 거거든요. 종전선언만 뚝 띄어가지고 먼저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무르익으면 평화협정과 뭐 가고 이게 아니죠. 그 또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느냐. 북한의 핵 보유를 그러면 인정할 거냐 아니면 북한이 보유한 핵을 포기토록 할 거냐. 이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노이 딜이 깨진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서로 간에 조금 더 나은 거를 끄집어내려다가 결국은 판 자체가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종전선언 유엔서 해체를 얘기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식의 얘기로 들리게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건 몇십 명의 참모들이 다듬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던져야 되는 대통령의 연설로는 정말 안 맞았다. 저도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대립을 하죠. 엄청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회에서도요, 특히 국회 중에 법사위에서요, 이쯤 되면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닙니다. 자, 장관님 인석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답변이 왔냐면 자, 김용겸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십시오. 그 답변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매도를 하십니까? 검열이라니요. 의사진행 발언을 적확하게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제동을 걸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자정부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연락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1일 회의록에 나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6월 1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대단하죠? 저렇게 되면은요, 내용은 사라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 보신 분들의 기억 속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요. 뭐 자주 봤던 모습이라서 이걸 가지고 논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뭘까요? 사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데 물음표가 찍힌 이간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째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한 건지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누가 도대체 이낙연 대표를 악마한다고 하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자라기보다도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간질이다. 이간질이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그 형님 요즘까지 방문하셨는데요. 앞으로 조금 만나실 계획 있으실까요? 우리 신경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은 뭐 시청자분, 정치권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 가까우신 거 다 아시겠죠? 오늘 마침 나오셨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를 누가 이간질한다는 겁니까? 그거 밖에서 누가 이간질하는 거지 누가 뭐 악마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요. 당 게시판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당 게시판이 이낙연 대표 지난주 토요일 귀국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건 뭐 1년을 훌쩍 넘긴 기간이죠. 메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메뉴 중 메뉴가 대표적인 게 대선 패배의 책임.
아, 책임론. 네, 그리고 대선 패배 책임 중에서도 또 주 메뉴가 대장동 사건을 이슈화한 사람이다. 누가 대장동 얘기를 꺼냈는가 그겁니까 지금? 그거죠. 그러면서 메뉴가 몇 개 있어요. 메뉴가 한 7, 8개 있는데 제일 크고 대표적인 게 그 대선 패배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겁니까? 그 글 쓰신 분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진 거는 이낙연 전 대표 탓이다.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가면서 그게 이제 수박 논쟁으로 가는데 당 게시판에 그게 올라오는데 당 게시판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당원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인증해야 됩니다. 그 고유 번호를 그러면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 외부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가령 그걸 누가 했냐고 이제 따지고 올라가면 뭐 하여튼 1년여 전에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 따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뭐 근원을 따지는 거라면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근원과 상관없이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 게시판은 물론이고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뭐 지금 그런 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당의 이간질이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일단 없다고 보고요. 저 정도 주장을 하려면 저것도 좀 증거를 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귀국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그날 맸던 넥타이하고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는 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신천지라고 또 모함을 무슨 뭐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온 게 그겁니까 그래서 지금요? 노아의 방주가 그 날짜 계산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1년 17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밝으신 분은 1년 12일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아, 틀렸다 그런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신천지 설은 그쪽 지지 세력의 핵심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10월 10일이죠. 재작년 10월 10일에 그때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날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표로 62% 정도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장난이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정성호 의원 저 얘기야말로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뭐가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신경민 전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이 닿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청원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당해서 영구 제명해야 된다. 7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낙연 대표가 동의해서 강연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뭐예요? 수박 현수막을 들고 난입한 해외 개딸로 보이는 분들. 수박인데 쪼개진 수박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무슨 힘으로 써 있죠. 이게 앞에 찢어졌는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게 써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만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이간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이 조목조목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반박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맨날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일단 요건 요 정도 보고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서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내용 좀 가보면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귀국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연설하는 듯한 이 공항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또 하신 분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좀 저도 화면 보니까 어색하대요. 전혀 이낙연답지 않아가지고 아마 저 옆에 참모들이 지금 뭐 저 이재명이 철에 죽을 쓰고 있으니 요번에 좀 가서 세게 하라. 뭐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답지 않은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아니 자연스럽던데요, 저는. 뭘 자연스러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좀 보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진짜 공황의 모습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좀 어색해 보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뭐. 아, 자연스럽습니까? 오. 저기 뭐가 어색해요. 하실 말씀 다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신천지설은 사실 제가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도 있었어요. 아, 그때도 뭐 누가 신천지에 지원을 툭하면 꺼내는 받는다느니. 겁니까 그거를? 그냥 보면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 예. 야 저렇게 한꺼번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건 그런 종교 세력밖에 없어. 일단 의심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악마화를 저희가 시켰다. 그 국민의힘이나 무슨 비민주당 지지자들. 정성호 의원은 절대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지만 외부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는 아니 왜 자기 당의 문제를 왜 항상 밖으로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예. 그때 저는 패널로 나가서 기겁을 한 게 민주당 패널께서 나오셔서 그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던져서 이게 안 된 거다. 아, 일부러 반대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표 계산을 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길래 예.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보면 그냥 그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서 독일에서까지 막 수박 예. 터뜨리는 그걸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놀란 게 아니라 예. 귀국하는 아까 저 장면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도 아마 그 개딸들이라는 분이 가서 수박 터뜨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근데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오히려 약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저런 정도로 오더가 먹히는 거야? 저런 정도로 야 그거 나가서 괜히 우리 하지 마. 누가 했다는 거지. 하지 나가지 말라고. 라고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이전까지 그렇게 격앙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쥐죽은 듯이 싹 사라졌어. 그럼 이건 뭐냐?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자발적인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의심이 가서 예. 그런 걸 자꾸만 다른 당이나 그 무슨 뭐 다른 세력한테 책임 돌리듯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뭐가 받게 되고 의심을 하는데 지금 김종혁 위원장은 그쪽에 대고 다른 걸 의심하셨네요. 이거 뭐 저렇게까지 막 됩니까?라고.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납니까? 만나는 거 뭐 잡히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잡혔다는 얘기는 저는 뭐 전혀 듣지 못했고요. 뭐 얘기도 없습니까 지금? 전혀 지금 뭐 얘기는 없고 물론 이재명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빨리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네, 이재명, 이낙연이 빨리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뭐가 그래야 안정된다는 겁니까? 뭐 그래야 이제 당이 지금 현재 뭐 분란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신속하게 이 대표가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얘기가 없어요? 공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근데 보도에서는 뭐 이번 주 아니냐, 이번 주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뭐 주말까지 해서 이번 주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럼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일에 뭐 바늘 허리에 꿰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의 순서가 있는 거고요. 이제 겨우 현충원에 가서 DJ 묘소 참배한 거니까요. 순서에 의해서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이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완료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되면은 만나야죠. 만나겠죠. 예.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말씀대로라면 현 대표, 전 대표가 만나는 게 좀 시간 걸리겠네요. 뭔가 지금 정지 작업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키워드로 봅니다. 특검의 몰락. 특검이라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몰락 과정이 있다. 짐작하실 겁니다. 자, 오늘 모습이 있었죠?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 밝혀질 거라고 하셨는데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약정 사실을 전면 부인하시는 거 맞을까요?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 자, 50개가 몇 개냐? 9개.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영국 박상국. 뒤에 있는 녹취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수상하죠? 이상하고요. 저거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까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혐의를 좀 정리해놨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근데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피의자가 됐습니다. 200억 약정설입니다. 이른바 200억 약정설. 게다가 무슨 은행 대출량서 발급 청탁 대가 뭐 5억 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딸 얘기 나와요. 뭐 11억 뭐 돈을 빌렸네 어쩌네 이게 나옵니다. 죄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죄가 적용되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 경제범죄인데 가중되는 아주 큰 죄를 졌다 지금.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요. 윤경호 소장님. 사실 박영수 전 특검이요. 얼마 전에는 가짜 수산업자 얘기하고 또 엮였잖아요. 얘기가. 뭐 그것도 지금 뭐 또 알아봐야 되지만요. 그런데다가 대장동 50억 클럽 얘기에 또 회자가 되더니 이번엔 200억 약정설에 또 회자가 됩니다. 정말 이쯤 되면요. 물론 이게 좀 수사가 되고 정확한 내용은 재판까지 끝나봐야 되지만 이쯤 되면 특검하신 분인데 정말 국민께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일그러진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그러진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일그러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냐? 중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가짜 수산업자라고 얘기됐던 사기꾼 같은 어느 선수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 포르쉐 아마 자동차 얘기 나오고 그랬죠? 예, 그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가 나중에 문제되니까 뒤늦게 돈 뭐 보냈던 저는 그때 보고 저런 분이 정말 특검이었나. 도대체 이 돈의 노예가 됐던 건가. 검찰의 특수 쪽에 거의 뭐 대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과연 이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할 만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걸 다 재단하는 수사를 했던 책임자인 특검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건가? 전 정말 온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미 그때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하나 딸 얘기는 딸을 통해서 11억 원을 뭐 빌린 형태라고 하지만 건네줬던 거는 김만배와 그 일당들의 입이나 녹취록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이건 곽상도 전 의원에게 건네줬던 아들을 통한 수법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미 박영수라는 전 검사는 일그러진 특검으로서의 이 짜증을 국민에게 이미 던졌다. 근데 왜 지금이냐? 지금 이렇게 다뤄져야 되느냐? 왜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검찰이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말 흔히 말하는 특수부, 저는 이게 가장 큰 이권 카르텔에 오히려 더 온상이 아닌가. 대통령이 흥분을 하면서 학원 강사들 운운하는 킬러 문항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검찰 전관예우 특수통들 이게 오히려 더 큰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정점에 이 박영수라는 전 검사가 있었다는 게 이제라도 이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씁쓸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 이게 보도에 따르면요, 이거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뭐 PC 기록을 삭제를 하고 뭐 서류를 폐기했다. 이거 누가 봐도 증거를 없애려는 걸로 보이잖아요. 뭐 이런 내용, 이런 정황까지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서 오늘 영장 심사 받으러 나오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뭔가를
없애려는 모습과 진실이 밝혀지는 모습이 이게 같이 갑니까 이게? 일본적인... 뭘 진실을 안 밝히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곽상도 의원의 예에 비춰보면 곽상도 의원은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아들 통해서 받은 퇴직금 세후 25억 원은 무죄가 나왔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예. 그때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 임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련돼서 돈을 수수 요구 약속받게 되면 거의 뇌물죄와 같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율이 된 건데 예.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속한 금액에 그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예. 어쨌든 돈이 들어온 거는 맞아요. 8억 정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딸을 통해서 11억 빌리고 뭐 8억 상당의 아파트 차액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검찰이 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거 보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구속영장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렇죠. 지금 특검법원에 상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했는데 12월 달까지 패스트트랙이 12월 달이나 끝나요. 그럼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게 11월 달쯤 청구해가지고 서둘러서 그냥 기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이른 시간에 청구했단 말이죠. 영장 청구를 좀 빨리 한 거다 지금. 그렇다면 상당히 자신감 있는 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윤경호 소장님이 아니 이 수사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1년 뭐 반이 넘게 왜 이렇게 여태 뭐 한 겁니까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의 경우도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건 지금. 1년 전에 소환 2번, 이분도 소환 2번 하고 나서 그 뒤에 좀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순일 대법관, 김순환 전 검찰총장 지금 전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글쎄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실관계이긴 해요. 검찰에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께 이게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기소 여부 무혐의로 밝혀줘야죠. 자, 김지영 위원장, 이건 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도 박영수 전 특검하고 뭐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 국정농단 수사 같이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라든가 배신감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죠. 가장 크게 배신감을 느낄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으로부터 저런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기간이 2014년, 15년이잖아요. 근데 2016년에 특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검이 될 때 저런 거를 파악이 안 됐을까요? 저런 이상한 모습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파악이 안 됐으니까 아마 그 추천이 됐겠죠. 근데 저분이 그러면서 그 특검을 하시면서 계속 그 언론에 나와서 뭐 온갖 그 정의로운 말씀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뭐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한 해 전, 두 해 전에 저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들이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좀 씁쓸하기 짝이 없고요. 제가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거의 아노미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들어가면서 저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만배와 정영학 그 녹취록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뭐 대화 나오잖아요, 내용 다 지금. 들었잖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그 녹취록을 들었어요. 그리고 PC하고 휴대폰 다 파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돈봉투 녹취록 다 나와서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당사자들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휴대폰 다 파손했어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창장 위조로 해서 딸이 대학에 의전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우리 딸 때문에 피해 받은 학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의 진실이 뭔지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아노미로 가도 되는 건지 정말 씁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는 건가? 특검의 모습, 과거 특검의 모습보다 그런 생각하신 분들 요즘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요.